안녕하십니까. 저희 이번 시간부터는 14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영업 위험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이렇게 단서로서 그 공식들을 줄 때가 있어요. 그 공식에 충실하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은 대손충당금, 차가무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회전율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 회전율이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 채권을 분모로 매출액을 분자로 하죠. 그러면 전기라는 건 이 평균 매출 채권이잖아요. 전기의 평균 매출 채권은 전전기 말 잔액과 당기 말 잔액을 더하세요. 그래서 2로 나누시면 돼요. 당기 매출 채권 회전율은 평균 매출 채권에 들어오는 게 당기 말 잔액과 전기 말 잔액을 더해서 2로 나누세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매출 채권 회전율은 일수로 계산할 때 여기에 365를 곱하면 그것이 매출 채권 회전율이 됩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계산해 드리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문 5번을 보면 매출 채권 회전율에 문제가 없어 대손 위험이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에 문제가 없어 위험이 작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정답이 되죠. 나머지는 다 계산이 틀렸고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보통 한 달치다. 그러면 이게 12가 돼요. 12. 그래서 회전율이 12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높은 회전율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횟수가 뭐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와 있어요. 뭐 36회, 40회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뭐 계산은 틀렸지만 답안지에 보시면 지금 매출 채권 회전율은 70회, 50회 이상, 뭐 80회 이상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회전 기간은 5일, 4일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다라면 이 숫자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아, 참고로 아까 회전율은요, 365분의 1로 하든지 아니면 요걸 바꿔서 365를 곱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공식이 365분의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두 개를 바꾼 다음에 365를 곱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회전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가맹점에서 채권을 빨리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정답 5번이고요. 두 번째, 이번엔 매입 채무 회전율입니다. 자, 매입 채무에 대한 회전율은요, 자, 분자의 매출액을 두고요, 분모엔 매입 채무를 둬요. 이 매입 채무에 역시 평균 잔액을 두면 될 거고, 당기 매입 채무 회전율은 당기 말 BS 잔액과 전기 말 BS 잔액을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 기간이 있겠죠? 요거는 여기 곱하기 365분의 1을 하셔도 되고, 분자 분모를 꺾고 다시 365를 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지금 옳은 게 요 지문이 옳아요. 나머지는 다 계산해서 숫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5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K기업은 매입 채무 결제를 일반 중소기업보다 늦게 하고 있으므로 후방 교섭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돼 있죠. 자,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결제해줘요. 일반적으로 뭐 길면 2달 정도. 근데 이 회사의 매입 채무 회전 기간을 계산한 걸 보면 13일, 16일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빨리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닭고기 확보를 위해서 양계 농가에 결제를 뭐 어느 정도 빨리 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때문에 후방 교섭력이 아주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는 매입 채무를 조정해서 결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그 결제 시기 조정하는 그 부분이 며칠 차예요. 그것만 해도 이 회사는 굉장히 큰 현금 흐름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합니다. 자, 어찌됐든 뭐 단순 계산 문제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영업 순환 기간이 오른 것은, 자, 영업 순환 기간은요, 우리 다음 문제에서 보게 되는 현금 기간, 현금 소요 기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현금 전환 기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현금 전환 기간보다는 좀 더 다른 개념이다. 지금 현금 전환 기간은 여기서 다시 빼게 되어 있죠. 매입 채무 회전 기간을. 공식을 시험 문제 가면 이렇게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매출 채권 회전 기간과 일수와 재고자산 회전 기간 그 일수를 더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약 8.8일입니다. 굉장히 짧은 거예요. 사이클링이 한 번 도는데 이 정도라면 뭐 닭고기 지금 양계 농가에서 받아와서 바로 가공하고 납품한다. 그리고 채권 회수에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자, 현금 전환 기간이라는 건 매입 채무 회전 기간을 차감하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제로 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이클 전환하는데 지금 대출 받아서 먼저 쓰고 돈 돌리고 있다는 얘기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 계산했던 매입 채무 회전 기간까지 빼세요. 그러면 정답은 마이너스 4.7일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음수도 나올 수 있다. 자, 우리가 2부 종합 문제 2과목은요. 이렇게 공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주어질 수도 있는데 주어진 공식은 그 공식에 맞춰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자, 18번 가보겠습니다. 협의의 순운전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순운전 자본이라는 건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차감한 거죠. 이게 0보다 크면 좋겠지만 0보다 작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유동부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 자본의 숫자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계산을 해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요 지문이 좀 특이한 지문이에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 지문이 틀리지 않습니다. 순운전 자본이 이렇게 3년간 계속 마이너스 상태면 채무 불이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의 특성이 있는 거죠.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면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회사 장사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지 않고 전반적으로 보면 채무 불이행 위험까지라고 얘기하기엔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단기 차입금이 더 많고 하지만 빨리빨리 갚아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들도 이 회사 여신을 평가할 때 돈이 매일매일 돌고 있고 일주일에 자금 확보, 뭐 한 달만 열심히 다른 데 안 써도 돈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고요. 단기 매출 채권은 증가하고 매입 채무는 감소하여 순운전 자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채권 증가하고 매입 채무 감소했으니까. 그러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순운전 자본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감소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옳은 지문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합 문제가 어떤 절대적인 숫자, 절대적인 개념은 좀 아닙니다. 실제. 자, 정답 4번입니다. 19번 가보겠습니다. K기업의 수익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19번의 수익성 분석은 결국 영업이익률 같은 걸 분석해 보는 거죠. 이 식품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3%라고 가정할 때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약 5에서 8%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저기 산업평균보다 높은 거잖아요. 자, 어떤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높다 낮다는 사실은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그래서 양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K기업은 3년 동안 계속 매출액이 증가했죠. 자,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
이익률도 상승한다. 그건 아니죠. 쓰는 비용이 더 많으면 영업이익도 감소할 수 있고 번 돈보다 쓰는 돈의 비율이 올라간다면 이익률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계속 그렇게 상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 전전기에는 7.9%였다. 전기에는 5.3%, 단기에는 6.6%입니다. 그래서 업앤다운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기에는 매출 총이익 증가분보다 판관비 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판관비 비중이 더 컸기 때문에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전기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일단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었어요. 뭐 닭고기 가격이 제대로 반영 안 됐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회사에 투자한 돈이 굉장히 큰 손실을 입혔죠. 지분법 평가 손실도 있었고 뭐 법인세 등이죠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 자, 광고 선전비가 전기에 보면 약 20억 정도 증가했어요. 자, 단기죠, 단기. 단기에 광고 선전비가 전기 대비 20억 증가했는데 이로 인한 회사 이제 매출이 있고 직접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의 직접비는 사실 매출 원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직접비인 매출 원가를 뺀 돈은 약 150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면 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광고 선전비 20억 더 넣어서 매출 관련된 매출 총액이 이렇게 증가한다라면 충분히 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20번 가보겠습니다. ROA죠. 자, ROA도 지금 보통 분자에는 영업이익을 쓰세요. 아무 말이 없으면. ROI는 당기순이익을 쓰지만 ROA는 영업이익을 쓰시고요. 분모에는 총자산을 쓰는데 단기 ROA라고 하면 이 총자산은 단기말 잔액과 전기말 잔액을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서 평균값을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자, K기업은 약 20% 이상의 ROA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산업에서 20%가 넘는다는 건 굉장히 높은 성적을 보인 거예요. ROA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이고요. 자, K기업의 ROA가 높은 이유는 사실 이익률이 한 5에서 7%인데 ROA가 20%나 되잖아요. 그 이유는 이 정도 마진을 1년에 최소 몇 번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총자산 회전율이 4잖아요. 4번 정도 이 정도 돌렸기 때문에 성적표가 자산 투자 대비 영업이익이 20%는 나오는 거죠. 결국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회전율보다 이익률에 기인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은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21번 가보겠습니다. K기업의 수익성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ROE죠. 자, ROE는 주주의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 단기 순이익을 분자로 두고 분모는 자기 자본을 두면 되겠죠. 이 자기 자본은 역시 평균으로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 회사는 ROE가요. ROE가 40%가 넘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잖아요.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상당히 일으켜서 ROA보다 ROE가 급속히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 거죠. 회사의 이자 보상 비율. 자, 이자 보상 비율에 대해서 아무런 정의가 없으면 분자의 영업이익을 분모에 이자 비용을 두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10배를 상회한다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요. 계산은 여기서 틀렸어요. 단기 ROE가 44.2라고 되어 있는데요. 56%가 돼요. 자, 요 표현을 좀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운반비는 일정하지 않대요. 그러므로 변동비로 보기 어렵다. 자, 원래 변동비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움직이는 돈이에요. 즉 일정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변동비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운반비도 같이 10% 증가할 때 이렇게 매출액의 증가 비율에 맞춰서 관련 비용의 증가 비율도 같을 때 우리는 변동비라고 불러요. 지금 그런데 그러한 게 안 보인다는 거죠. 매출액이 올라갈 때 운반비가 같은 비율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 운반비가 일반적으로는 변동비여야 하는데 변동비로 보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물류비용이라는 게 한 개 팔 때 똑같이 한 개 원가 배달비가 드는 게 아니에요. 물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한 번에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에는 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 가보겠습니다. 유동성 평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동 비율은요. 분자의 유동 자산을 두고요. 분모에 유동 부채를 두는 거죠.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당좌 비율은요. 분자에 당좌 자산을 두고요. 분모에 유동 부채를 두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를 다 뽑아서 전기 대비 혹은 전전기 대비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는 보시면 될 거고요. 자, 22번에 보니까 정답은 2번인데요. 전기 당좌 비율은 전전기 대비 증가한 폭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계산 문제에 불과하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을 보면 단기 유동자산이 감소하였지만 유동부채도 같이 감소한다면 실제 그렇고 그러면 분자 분모가 같이 감소하니까 유동 비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단기 유동부채의 감소는요. 실제 차입금이 이 회사에는 단기 차입금만 남아 있었고요. 그 단기 차입금이 줄어들었어요. 유동성 장기 부채도 줄었지만 이 단기 차입금 증가폭이 꽤 컸기 때문에 우리 감소했기 때문에 유동부채 전체 금액도 같이 감소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본 구조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기 자본 비율이 보이죠. 이 자기 자본 비율은요. 총 자본, 이 총 자본이라는 게 결국은 총 자산이 되는 거죠. 그걸 분모로 하고 분자는 자기 자본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이제 단계에 많이 감소했는데 회사 이익이 늘은 거예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라는 건 자기 이 중에서 만약에 회사 이익이 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 자본 비중이 커지고 분자는 그대로 있으니까 혹은 이익을 늘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부채를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요 지문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회사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느냐 아니면 단지 숫자의 움직임만 가지고 보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맨 처음에 드린 책에서는 이게 정오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책은 전전기 대신에 전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설도 전기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지문을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전전기로 그냥 바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전기의 부채 비율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배당금 지급 때문이다. 아닙니다. 전기와 단기에 배당금 지급이 있었고요. 배당금을 지급하면 자, 회사의 잉여금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자기 자본이 줄어들고 부채가 그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 부채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겠죠. 그렇게 숫자로만 보면 맞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전기로 한 이유는 이익이 증가하지 않은 폭이 더 컸다. 평균적으로 배당하던 폭이 있다. 뭐 이런 측면을 쓴 거였는데 조금 무리가 있는 설명일 수 있어서 제가 바꿔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전기로 보고 해설 부분도 전전기 배당금이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단기에 회사의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자기 자본 비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구조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가겠어요. 24번 가보겠습니다. 차입 구조라고 돼 있죠. 자, 회사의 차입금은요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차입금을 보실 때 차입금만 볼 게 아니라 유동성 장기 부채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회사에는 없지만 사채 같은 게 있으면 걔도 차입금 쪽으로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가수금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차입금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빌리지만 주주나 임직원으로부터 빌릴 수도 있어요. 주주나 임직원으로부터 빌렸다면 그 자료는 보통 주석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란에 보통 표시가 돼요. 특관자와의 거래란에 차입금 내역이 없었고요. 차입금 명세서에서도 특수관계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입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차입금 의존도라는 말이 있죠. 이 차입금 의존도라는 건요. 총 자산에서 이게 결국 총 자본이잖아요.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해요. 이 차입금은 이거 4개 다 합쳐서 차입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답 나오는 게요. 지금 24번의 경우에는요.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건 계산 문제예요. 계산. 여러분들 밑에 계산된 걸 계산기 재무제표 가지고 직접 입력해서 푸팅해서 계산해보는 걸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질문만 볼게요. 단기 차입금 의존도가 감소한 이유는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꽤 많았고 단기의 차입금이 감소됐었죠. 그래서 영업해서 번 돈으로 차입금을 상환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아마 단기 차입금하고 유동성 장기부채 상환이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많이 줄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 가볼게요. K기업의 자본 배분의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유동 장기 적합률 이런 거 가지고 보죠. 그래서 매칭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동 장기 적합률, 비유동 비율 이런 게 있죠. 이게 가장 그래도 보죠. 잘 보는 비율이죠. 비유동 자산을 분자로 하고요. 분모는 비유동 부채와 자기 자본이죠. 그래서 우리 장기간에 걸쳐서 자금 흐름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비유동 자산이 더 큰 게 좋아요? 아래가 더 큰 게 좋아요? 이게 더 큰 게 내 돈과 적어도 1년 이후에 갚을 돈을 가지고 장기성 자산에 투자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100% 아래일 때 이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해요. 이거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뭡니까?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 아니라 비유동 비율인 거죠. 그래서 비유동 비율은 유동부채 빼고 내 돈만 가지고 자기 자본만 가지고 비유동 자산에 다 투자했느냐라는 걸 보죠. 이 회사는 비유동 장기 적합률 등이 100%를 다 초과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숫자는 직접 입력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0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불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단기 장기성 자산에 투입된 자본이 전부 장기성 자금이다.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100%를 초과한다는 얘기는 자 비유동 자산에 있는데 자 이 돈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비유동 부채와 자기 자본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일부 돈들은 단기 자금에서 들어왔다라는 결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본 배분이 불안정적이라는 말은 맞지만 장기성 자산에 투입된 자본이 전부 장기성 자금이라는 건 틀린 지문이죠. 단기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본 배분이 불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6번 가보겠습니다. 차입금 상환 계수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차입금 상환 계수는요. 이비타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고요. 분자에 차입금을 두고요. 분모에 이비타를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비타는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계산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만약에 한 5다라는 의미는 또 무슨 뜻이에요? 매년 벌어들이는 이비타로 5년 정도 벌면 차입금 다 상환할 수 있다. 5년 정도 버는 돈을 차입금에 상환하면 되겠다.
자, 차입금 상환계수가 이 회사는 계산한 숫자를 보면요. 뭐 1.5, 2.2, 0.9예요. 심지어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버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걸 차입금 그냥 마음만 먹으면 뭐 2, 3년 안에 충분히 뚝딱 갚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1번입니다. 차입금 상환계수는 불량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 2, 3만 돼도 괜찮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5만 돼도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단기 이비타 규모가 내년에도 지속될 경우 지금 K기업은 차입금 전액 다 상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버는 이비타를 가지고 차입금 그냥 상환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장사를 잘해서 그래요. 그 장사를 잘하긴 잘하는데 꼭 내 돈을 많이 투입해서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많지 않은 거예요. 차입금 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충분히 레버리지 활용해서 빨리빨리 다른 데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빨리빨리 다른 데 투자한 게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지분법 주식 같은데 많이 투자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차입금은 이비타 현재 이비타 규모로 충분히 다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에요.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27번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공식을 줬어요.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을 이비타 기준으로 계산하나 봐요. 선생님,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왜 여기 더하나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회계학에서 팩토링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팩토링을 했을 때 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매출 채권을 처분한 거라고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위험과 효익이 어떻게 이전되는지에 따라서 이자 비용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종합 분석에선 이거 다 같은 놈들이다. 다 같은 애들이다. 다 같은 범주다라고 공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 회사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여러분이 계산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 회사는 매출 채권이 저렇게 빨리 도는데 누구한테 엄받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보통은 없어요. 그런데 이 직영점을 하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수수료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지만 내가 매출 100원 잡았는데 카드사에서 98원 들어오면 2원 있잖아요. 그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회계 처리하는 회사도 있어요. 자,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계산한 숫자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실제 정답은 이제 5번인데요. 단기 이자 보상 비율 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자, 회사의 이비타도 숫자를 보시면 전기 대비 무려 60억 이상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비타의 변동이 없다라는 말은 옳은 지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8번 현금 흐름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현금 흐름표 보고 보시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전기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어요. 100억에서 뭐 100 몇십억, 150억 이렇게 막 증가했었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전기에 비해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사가 잘 됐기 때문이죠.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 순이익 증가고요. 자,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의 변동이라고 돼 있죠. 이게 순운전 자본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두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증가시켰다라고 돼 있는데 매출 채권이 증가했고 순운전 자본이 증가했어요. 순운전 자본의 증가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의 감소를 가져와요. 그 방향성만 본다라면 매출액이 증가한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매출 중에 회수하지 않은 돈이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일 거예요.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게 영업활동으로 생긴 현금 흐름으로서 투자활동에 쓰고 남은 돈을 얘기하죠. 그래서 잉여현금 흐름이 실제 발생했고요. 잉여자금은 단기에 회사는 뭐 했어요? 배당도 주고 차입금도 상환했었잖아요. 이 역시 맞는 지문으로 보입니다. 2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9번 가보겠습니다. K기업의 현금 흐름 평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전기에는요 대여금하고 자회사 주식 투자 활동 현금을 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유출이. 전기에는 대여금 증가액보다 회수액이 많았지만
그러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좀 증가하겠죠.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자회사 주식을 취득해서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유출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투자 활동에 소요된 자금을 충당하고도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했어요. 실제로 보면 65억 정도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고요. 투자도 적었어요. 전기에는. 그래서 34억 정도니까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전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투자 활동에 자금을 충당하고도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전기는 140억 정도 들어왔는데 170억이 나갔어요. 그래서 0보다 작고요. 전전기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기말 현금 흐름은 BS 잔액 보거나 현금 흐름표 기말 잔액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로써 저희 21문제 다 풀어봤고요. 저희 앞으로도 연습 몇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